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복지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맡게 된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팬데믹이란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판이라는 뜻하고 그리고 데모스라는 뜻,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판이라는 뜻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모스라는 뜻은 인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팬데믹의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는 강력한 전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염, 입에서 물고 그냥 전염이 되는 거죠. 코로 호흡기 질환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이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동일한 전염병이 우리 대륙이 몇 개예요?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6개 대륙 중에 2개 대륙 이상이 전염이 되면은 이걸 팬데믹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 그랬죠. 무엇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대가 지나도 기존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지만 과거에서도 일정 정도 그 법칙이나 우리의 지혜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사들은 예전에 그런 어떤 자료, 그 다음에 뭐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한 전문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또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역사로 사회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오늘 그 틈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전염병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대표적인 말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온역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허준에서 보면은 온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따뜻할 때 번성하는 병, 따뜻할 때 번성하는 바이러스, 그렇죠? 우리가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따뜻할 때 번성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걸 따뜻할 온자를 써서 온역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온역이요. 그럴 리가. 의원님,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재선아. 나으리. 그 다음에 뭐 역질, 진력 해가지고 역자가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이제 조선 사람들은 사실은 질병을 상당히 무서워했다고 그러고요. 숙종 때 조선 인구의 20%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여러분들 가늠하실 수 있겠죠. 5,200만 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20%면 얼마입니까? 약 1,000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인구도 5,200만이나 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인구의 20%가 죽을 때도 있었고 300번이 넘는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 그 전염병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조선시대에도 어떤 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조선시대에도 의료체계가 되게 명확했더라고요. 허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내의원이라는 병원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왕들이나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 주는 곳을 우리가 내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의감이 있는데요. 이런 조선시대 관리들을 또 치료하는 곳이 전의감이었대요. 그런데 그러면은 서민들 체계는 과연 누가 담당을 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해민서라고 들어보셨죠? 예, 해민서. 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서 해민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가 보건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예전에 이제 조금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해민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해민서가 이제 그 서울, 한양 곳곳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활인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활인서는요, 이 서민들보다 더 가난하고 무위탁, 그 다음에 어디 적을 두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노비도 그렇고, 아무튼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 바깥에서 돕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활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동쪽에 동활인서가 있었고, 서울의 서쪽에 서활인서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 성체계였잖아요. 말 그대로 성곽이 있으면은 성곽 바깥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활인서가 바로 그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격리하는 곳이었답니다. 해민서와 활인서가 복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세요? 세상에나 여기에 급식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원의 역할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도 있었다라는 거죠. 때때로는요, 섬에다가 격리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걸린 사람들을 인적이 끊긴 섬으로 전부 이주를 시킨 다음에 굉장히 넉넉하게 양식과 의류와 뭐 물자를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도, 그리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도 이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라는 거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는 그 의료진들을 모아가지고요,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향약 집성방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중국의 약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는 약재로 전염병을 막는 방법을 향약 집성방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 뒤에 황달 학질 치료방이라는 이 조선 명종 때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뭐 벽온방,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전염병에 걸렸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보면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죠. 생각해보세요. 그 조선시대 때 무슨 뭐 화학적인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원시적이었을 텐데, 원시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죠.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진적인 의료 체계를 발달시켰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선시대에도 사례 관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노비가 굶어 죽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 감찰을 나간 감찰 관리가 그 노비를 보고 그거를 왕한테 보고를 해요. 지금 노비가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쌀 한 대와 콩 한 대를 내려줄 테니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세종대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거 쌀 한 대와 콩 한 대는 언젠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을 것이냐 라고 관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관리가 글쎄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라고,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사례 관리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릴 리치몬드 여사가 사례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세종 때니까 1437년 뭐 이때거든요. 그 몇 년이 앞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사회복지는 우리나라가 원조인 게 틀림없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은 어땠을까요? 예, 궁여지책. 예, 궁여지책. 예, 그러니까 말 매우 궁한 나머지 짜낸 계책. 그리고 두 번째 임시방편. 예, 잠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의로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는데 아주 체계적이진 않았죠. 예, 사실은 공공에서 그냥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문 닫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지시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 체계에서는 사실은 존재감이 있다는 걸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사회복지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독사, 그 다음에 보호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 그런 사회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또 대책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5년에 한 번씩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될까요? 예, 첫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이 계속 비대면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단어나 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엔 클라이언트들이, 즉 지역사회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사회복지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뭐 코로나19든 뭐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이 사회에 일정 정도 복지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지기관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전달 체계를 좀 쉽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제일 유효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이거는 그냥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뭐 자선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죠. 비대면 시대에 대면적인 부분으로 가려면요, 결국엔 서비스의 주체가 누구예요?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주민이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 복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시대 때 그 간이 벽온방 뭐 이런 것들, 향약 집성방, 방자가 들어간 거, 말 그대로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팬데믹 시대의 사회복지, 그것을 조선시대 역사로 좀 알아봤습니다.